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단숨에 다시 3,100선 코스피 탈환을 했어요. 자,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어제까지 계속 있었는데 결국에 여야 합의를 했고 오늘 이제 본회의에 아마 오후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공포를 하면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조금 있다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나 산업 관련된 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오늘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변수나 아니면 또 모멘텀이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저희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또 오늘 상승 랠리를 좀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잊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환율도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네네. 사실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좀 강화하면서 환율이 1,450원 지지선이 좀 강했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상법 개정 관련해서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그런 부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간 균형 싸움이 좀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도 달러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워낙 강세 현상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환율 전망도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관세 이야기 뭐 살짝 하셨지만 또 간밤에 베트남이 미국이랑 또 관세 협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약간 이 본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책들이나 거기에서 또 수혜가 되는 것들을 잘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좋은 면이 하나 더 미국 쪽에서도 얹어졌어요. 자, 그럼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상법 개정안의 이 통과, 이제 시간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축포를 받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1% 이상의 강세 3,1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시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정책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안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관련된 업종과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던 탓일까요? 아니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실적 베이스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주가와 종목이 움직이는 장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는데 왜 올라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눈높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치고 올라오는 동안 삼성전자 치고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보면요.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팔아치우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방향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듯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장에서 3.3%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잭판 뉴스와 함께 방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방산주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번에 현대로템의 이 잭파 수주와 함께 그래도 수주가 이어지는 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라는 센타멘털적인 측면이 좀 다시 한번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대 상승, LG엔솔이 1.6%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증시에서 이 전기차 밸류체인 단위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좀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과대됐다고 다 잘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반영이 크게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봐야겠죠. 네이버 1.6% 이상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는데 AI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아가는 가운데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합니다.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최근 들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성차 쪽이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HD현대중공업 2.3%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선주의 조정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함께 짚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파마리소트 놀랐습니다. 5%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 휴젤도 1.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역시나 중요한 장입니다. 리가겐바이오 2.7%대 상승, ABL바이오 2.7%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 쪽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리노공업도 2%대 상승,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1.7%, 동진세미캠 2.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TCK도 3.1%대 상승 나옵니다. 테크윙도 1.9% 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코스닥 내에서 크게 시세가 나오는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만 보시다시피 엔터주가 좀 약합니다. SM이 5.6% 넘게 빠지고 있고 하이브도 오늘 좀 빠졌는데 오늘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은 JYP엔터 2.6% 넘게 하락세, YG엔터도 3.3%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뚜렷한 악재는 없습니다만 주가가 좀 크게 올라왔던 탓일까요?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 JYP엔터, YG 모두 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시장에서 3,100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세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8% 상승하면서 7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의 낙폭이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억 원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천억 원 넘게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큰 폭의 매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한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는 매수로 가고 있다라는 게 현재 매매 동향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속보로도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는 주식시장에 지금 계속 모멘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지금 진행하고 이제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보이시죠?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고속도로, 문화산업, K컬처 관련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 코멘트를 다시 해주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또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싱크풀을 보면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는 이런 업종이나 테마, 이슈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시장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것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시장에서 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는데 IRA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이나 친환경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반사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쪽으로도 오늘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협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의류 어디서 많이 만드나요?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죠. 나이키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또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을 가능성들 때문에 오늘 의류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도 봐야 됩니다.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뭐 내일 잠정 실적 발표 이야기도 있고 주가가 그동안 안 올랐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 안에 반도체 관련된 칩스법 액트, 칩스 액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액공제 비율을 오히려 좀 더 높여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액공제 못 받으면서 피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수준을 35%까지 세액공제 수준을 높여줬으니까 이러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 결국에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이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코스피 5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가 다시 어제나 그제만큼의 큰 상승은 아니지만 상법 개정 통과되고 나서 통과 관련된 이 결정들이 되고 나서 증권주들이 다시 오늘 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또 어떤 것은 1년 유예가 되고 어떤 것은 더 논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는데 오늘 다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 카지노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 관련해서 지금 무비자로 좀 입국을 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시적으로 더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카지노나 관광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업종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코멘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시장을 이제는 바꿔서 체질을 완전 개선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여기에 첫 단계가 상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이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에 합의를 해서 상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이 3% 관련된 3% 룰이 일단은 여야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인데 이 3% 룰이라는 것이 사회이사 중에 하나인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을 선출을 할 때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3% 의결권을 제한하는 합산 3% 룰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대신에 포함을 시키는데 1년 유예를 좀 하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내년 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사 주주 충실의 의무는 바로 즉시 발효되는 즉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거나 관심이 있던 것이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것인데 자, 집중투표제 관련된 것은 이사진을 선정을 할 때 아예 이 의결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는 일단은 야 쪽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공청회를 하거나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집중투표제를 더 넣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집중투표제도 앞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걸 포함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법 개정 통과 예상되고 있는 상황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워낙 신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수혜주 10선, 20선 내기에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 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경영권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 바로 홀마홀딩스입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방송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창업주 2세 남매 간이 불화가 심해서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버지와 딸이 한 사이드고요. 아들이 이제 다른 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몇 시간 전에 일부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 아버지가 증여한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났다라는 이제 단독 기사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경영권 분쟁의 초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면 가치가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또 수혜주로 올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홀마홀딩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6% 상승하면서 17,1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업황 잘 나가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해외 매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계열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뭔가 거둬들이 이익이 많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제약받는 그런 강도는 약할 수 있습니다만 워낙 HD 현대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복 상장 논란이 상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됐을 때는 향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거 제외하고는 HD 현대 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 합병 이슈도 최근 관심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3.5% 상승하면서 13만 원 선 다가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업종의 특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되는데 원전 빅사이클 진입 이슈 플러스 이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좋다라는 수익성.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주주들한테 주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도 증권사에서 분류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2,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종목인데 은행주의 상승 효과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과 유통 대기업 신세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지배구조 관련 이슈 이런 부분과 상법 개정 이슈 안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상법 개정 수혜주로 또 포함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에서는 뭘 봐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궁금한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 상법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재벌 경제라고 해서 소유와 경영이 한 몸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너 경영을 하는 쪽에서 볼 때 소액주주와의 이해성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재벌 개혁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지주회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소액주들이 뭔가 좀 이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좀 뒤로 밀려 있었다면 이제는 이들에 대해서 이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이익을 뭐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우리나라 재벌 1위와 2위, 즉 삼성과 현대차 이들이 아직까지 지주회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는 지주회사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점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삼성물산도 역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할 때 그 소프트뱅크가 20% 잔여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 상장을 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풀옵션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장을 안 하면 약 한 6조 원 정도를 현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믹스를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도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대모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은 크게 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관심권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무역과 관련된 관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자, 일단은 미국 영토에 들어오는 베트남산 상품들에는 상호 관세를 20%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4월에 제시를 했던 게 베트남은 46%,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를 얘기했었잖아요. 베트남이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6%에서 20%로 낮춰주는 관세 합의를 했다라고 했고요. 대신에 환적하는 상품,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인 40%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중국에서 만든 걸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한다거나 아니면 또 한 번 더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품들을 미국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환적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요. 미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때는 관세 없애버렸습니다. 0%로 가는 이런 계획 합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 일본도 비슷한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또 추가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베트남이 미국의 보잉 항공기를 한 50대 정도 사준다. 그리고 미국 농산물을 한 3조 가까이를 사준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더 포함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SUV 차량을 또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할 것이다. 무관세로 그냥 수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더 유리한 것들을 많이 포함시키는 아마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일본이나 우리도 비슷한 이런 모양 모델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해 득실을 잘 따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25%에서 35%까지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에게는 그나마 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제 관세 협상만 우리가 좀 잘하면 지수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관세와 관련해서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세와 베트남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이제 베트남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생산 거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휴대폰, 그거나 이제 전자 제품 이런 부분을 조립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2.8% 상승하면서 62,550원, 최근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액 한 300만 주 정도 또 유입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형 가전제품이나 전장 제품 이런 부분 베트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이제 베트남 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생산 거점으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0.4% 상승하고 있군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베트남 이런 부분에 이제 갖다 대는 흐름들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베트남 계열사 이제 건설 회사인데요. 매각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떴습니다. 저수익 이런 사업 구조는 과감하게 없애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거든요. 관련 이슈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7.8% 상승력은 좀 있죠. 31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관세 베트남 좀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는 피하고 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수출할 때 이 관세가 붙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 나라 소비자들도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에서 직접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출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2위가 HD 현대 비나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베트남에게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우리 한국 기업 수출이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 관세 문제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일단 미국을 피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관세 문제에서 좀 열애가 돼 있는 이 컨텐츠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CJ EN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시게 되면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주가도 하락했다가 이번에 7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CJ ENM이 이 관세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업체입니다. 이게 뭐지 예전에 트럼프가 헐리우드 영화를 해외에서 만들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다가 하루 만에 처리했던 이유가 수정헌법에서 이러한 콘텐츠나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정부 체제에서 수정헌법에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콘텐츠 쪽은 한 발 비껴져 있고 특히나 CJENM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영화 쪽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쪽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결국은 영화관 사업도 이제 포기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 쪽에서 수익이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다. 관련된 사장님도 관련 담당하는 사장님도 바뀌셨고 그런 면에서 CJENM이 앞으로 이 실적을 개선하면서 주가를 회복한다면 지금 7만 원이라는 주가는 굉장히 싼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파란색일 때 사서 빨간색일 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관세가 이슈일 때 관세로부터 한 발 벗어나 있는 컨텐츠 쪽을 보시면서 컨텐츠의 대장주 CJENM을 관심권에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CJENM.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컨텐츠 문화 강국에 관련된 정책까지도 수혜받을 수 있는 CJENM 잘 살펴보겠고 이번에는 방산 쪽 보겠습니다. 방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으면서 방산이 쉬어가네. 방산 이제 다시 모멘텀은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제 현대 로템이 수주 잭팟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뭐 예상하고 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나오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시장에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계약입니다. 폴란드와 K2전차 180대 2차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1차 때도 180대 동일하게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액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 65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8조 8천억 원 넘게 한 9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 역사상 개별 계약으로는 최대 금액의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자, 180대 중에 한 117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폴란드에 갖다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63대 정도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도 180대, 2차 때도 180대인데 왜 가격은 1차 때는 4.5조, 4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왜 2차 되니까 9조가 됐냐, 2배가 됐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함된 금액들이 기술 이전 관련된 라이센스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련된 MRO 사업 이런 것까지 추가시켰대요. 그러면서 9조 가까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실적도 당연히 이제 점차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현대 로템의 신용 등급을 계속 한 단계씩 올리고 있습니다. 일제히 신용평가사 3개 회사가 전부 다 현대 로템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높였거든요. 이런 만큼 지금 현대 로템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대 로템 주가가 초반에 좀 올랐다가 지금 주춤거리고는 있는데 다른 방산주와 함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요. 이 주가가 4배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1위 종목이 바로 현대 로템인 거 아시죠? 그리고 최근 이제 호재가 확인이 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도 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3거래일 만에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만 3천 원까지 찍긴 찍었더라고요. 한 8에서 9% 상승하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호재가 나왔는데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에 그래도 매수 리포트 25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보니까 역시나 수출 모멘텀, 탄탄한 실적, 펀더멘털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 4거래 만에 반등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거 최근 포탄 관련해서 많이 읽으실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수출 모멘텀 그리고 여기가 신공장이 향후 3년간 잘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3에서 4% 강세 12만 3,100원 선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이제 반등하면서 1.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아시다시피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액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쉬어가자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55,600원이고 여기가 처음으로 밸류업 공시를 좀 했습니다. 3년간 한 주당 350원 배당금 지급하겠다라는 이슈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최근 이슈였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도 최근 오르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는 증권사에서 중동과 관련해서 무기 계약 수출의 속도가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올해 말 매출이 좀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정도 상반기 이 부분에 이제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자, 방사는 K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뭘 봐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주세요. 네, 지금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제대로 들어맞는 건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똑같이 됐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뉴스가 나와서 팔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가격 조정받으면 또 사야죠. 왜?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자, 이 현대로템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한 93,000원 정도 적정 주가가 연초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20만 원까지 넘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폴란드 2차 수출분까지도 주가에 그러니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철도 분야까지도 큰 수주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400% 거의 뭐 4배가 오른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로템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다시 저가에 이걸 살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PC, 즉 부품업체, 그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폴란드 공장이 폴란드 방산업체와 함께 이 CKD 형태로 해서 부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도 거기다 인베디드 PC를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품업체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만큼의 큰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180대를 2차로 수출한 건데 궁극적으로 이 폴란드는 1,000대 이상의 탱크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700대를 더 수출할 겁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갖고 있던 T-시리즈의 옛날 러시아,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다 줘버렸어요. 지금 폴란드는 빨리 탱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700대를 더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도 그렇고 코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 큰 시장에서 앞으로 쭉 돈을 벌 겁니다.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들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K 경쟁력이 확실한 건 알겠는데 가격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괜찮은 종목들 잘 추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략 짜봐야 되겠는데요. 김태훈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이제 상법 개정안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전략 쓰고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근데 시장의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상반기는 AI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이 자동차 쪽에 관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한 2년 동안 이 시장을 짓눌렀던 전기차 캐즘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거는 유럽 쪽에서 전기차의 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조금씩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진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판매를 늘려가게 된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의 시대의 핵심 심장 2차 전지를 관심권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LFP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이 전기차 시장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LFP 배터리였죠. 굉장히 싼 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능이 좋고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싼 3원계 배터리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능 좋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가격도 괜찮은 이 3원계 배터리가 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왜 이걸 채택하지 않을까, 더 많이 모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은 비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LFP 배터리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ESS에도 이 LFP 배터리가 사용되고요. LG 엔솔이 드디어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면서 중국 업체와 1대1로 제대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입니다. 이 LG 엔솔 충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셔도 충분히 싼 가격에 바겐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거 생각하시면서 산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LG 엔솔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캐즘 언제 극복하지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엔솔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는 조언도 참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3법 개정안이 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어디에 집중하고 투자 전략 짜야 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고배당 관련 지수들이 14에서 1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최고 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고 49.5%에 달하는 과세 부담이 낮아지면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증권가는 금리 인하 기조와 배당세 완화가 맞물리며 배당주 투자 매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배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수혜 예상 종목으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CJ, SK디스커버리 등을 제시했으며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코오롱, 키스코홀딩스 등이 거론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한다. 중국은 브릭스를 주도해온 핵심국으로 시 주석은 12년 연속 개근해왔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을 20개국으로 확대한 첫 회의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시 주석이 직접 탈달러 연대를 이끌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리창 총리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표면상 이유는 브라질 대통령과 이미 2차례 회담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권력 이상설이 퍼지고 있다. 미국 보수 인사들은 중국 내 권력 이동이 있다고 주장하고 대만 언론은 시 주석 측근 군 인사들의 숙청설을 보도했다. 한편 푸틴도 ICC 체포영장 때문에 불참한다. 시 주석 역시 외교적 부담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표면은 외교지만 시진핑이 다 차려진 브릭스 무대를 포기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3,100선 넘었고 1% 넘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어요. 3,106포인트, 코스닥도 790포인트 돌파하면서 다시 1.24%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어지고 있고 주식시장 이야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 노동계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며칠 좀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큰 움직임 없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중국 쪽의 시장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늘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무역 협상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힘을 주고 있으면서 상승 탄력을 1% 가까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상법 개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뭐가 바뀌는지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상법 개정 또 해야 됩니다, 얘기. 예, 해야죠. 왜 또 하냐고 아까 불만 가지시길래. 그렇다고 중법, 합법 얘기하신 앵커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 이제 오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은 있었습니다. 큰 논란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이견차들이 있었어요. 여야에서.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약간은 딜레이 되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취임하고 2, 3주 안에 상법 개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시는 겁니까? 한 달 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원래 지금도 빠른 거죠, 사실. 네. 엄청 빠른 거죠. 솔직히 이제 지금 보면은 7월 2일, 3일이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딱 지금. 한 달 됐어요, 예, 이제. 대통령 직함 달고 일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네.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인수인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 없으셨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또 부동산을 너무 그쪽으로 가는 돈을 어차피 이제 유동성 때문에 자금은 풀리는데 네. 그쪽으로 가는 걸 유턴시켜서 좀 더 건전한 자본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니까 기자회견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예. 주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식하게 되면 시세 차익으로 매매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수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정당하게 배당을 높여서 그리고 또 주주 가치를 높여서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참 이상적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고배당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찾는 게 미국 쪽이었어요. 그렇죠. 미국 고배당 종목들. 사실 미국에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예. 월배당식으로 해서 한 달에 2, 300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얼마 가지고요? 예, 네, 그게 중요하겠죠. 10억 가지고 2, 300이면 얼마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미국의 고배당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살 깎아먹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기업들의 체력들이 그래도 되는데 저 회사의 유보금이나 회사의 잉여연금으로 충분히 많은데 그거 가지고 안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미국은 일단 있는 거 빼고 돈을 조달해서도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줘버리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좀 밀려요. 그리고 배당은 주게 되면 그러니까 즉 가치는 빠지는데 배당만 늘어나게 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주의는 좀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갖고 있는 현금부터 활용할 재원들이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 제대로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역시나 제도적으로 좀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특성이다 보니까 네. 저도 월배당 하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좀 네.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고 오늘 처리를 할 텐데
어제 그럼 합의한 내용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거죠? 네, 일단 어제 나왔던 내용들부터, 그러니까 네. 이번에 상법 뭐 개정에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이제 네. 5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에 회사에서 이제 주주까지 확대한다라는 네. 얘기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회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거의 이제 그냥 거수기죠. 회사 측에 맞게 대주주에 맞게 이제 손만 그렇죠. 들고 있는 네. 이런 쪽에 이사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다 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군 회사고 내 젊음을 바쳐서 이룬 회사고 그런 상황인데 그쵸. 왜 주주라고 그러면 상장을 시키면 안 됐거든요. 근데 상장을 한 다음에 거기서 상장 나온 차익들은 고스란히 다 가져가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간다는 쪽으로 나오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주까지 확대한다라는 쪽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제 3% 룰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이제 감사위원을 이제 선출을 할 때 보게 되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감사위원을 내가 맞는 사람, 내 입만에 맞는 사람, 내 측근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3%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나 나머지 이해관계가 없는 쪽들은 오히려 그 반대쪽을 더 선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 룰이 그렇게 중요해서 얘기로는 뭐 이걸 통해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 뭐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견제 장치에 대한 원래 자본주의의 특성을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합의를 했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룰은 네. 결국에.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네. 집중 투표제입니다. 집중 투표제는 그죠? 네. 이번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네.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집중투표제가 이제 만약에 위원이나 감사가 쭉 있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한테 줄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는 회사 측에 원하는 쪽 말고 공정한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쪽한테 몰아주겠다. 그러면 소액주주가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요거 같은 경우도 네. 해야죠. 이것도 이제 소액주주가 지금 멀리 나는 해외에서 가지고 계신 갖고 계신 주주들도 있는데 계시겠죠. 꼭 네. 주주총회 참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위임장 받으러 막 다니고 이런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자주주총회에서 결론 나오게 되면 그게 주주총회에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온다? 당연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또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었는데 결국은 이를 통해서 지금 한 중요한 화두가 되는 한 3가지 쪽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3% 룰은 합의가 됐어요. 허용을 했어요. 감사위원을 어쨌든 이 오너 일가나 네. 경영진에서 마음대로 친화적인 본인들에게 친화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 수 있는 네. 것이 3% 룰이고 네. 말씀해주신 집중 투표제는 이제 이사진을 구성을 할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그렇죠. 있는 게 이제 집중 투표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빠지고 이럴 때 네. 3% 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네. 어쨌든 3%는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집중 투표제가 안 들어가면 의무화된 내용이 안 들어가면 외국계나 이런 쪽에서는 무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 쪽에서는 이거 뭐 생각보다 상법 개정안이 강하지 않은데?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와 네.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또 역사 공부가 들어가네요. 예. 네.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소유주와 그리고 경영주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예, 계속 날이 갈수록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CEO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을 하지만 소유주는 최대주는 따로 있는 이런 약간 분리된 모습들이 없다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다 이미 더 정착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일단 아직까지 창업주가 그리고 또 이제 2대에서
그러니까 1대에서 2대로 넘어오면서 3대까지 오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네. 2대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내회사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왜 내회사에 대해서 너무 니들이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숟갈라라 젓갈라라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데. 있느냐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겠죠. 네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상장을 했다는 거의 의미는 일단 상장을 통해서 그게 공개를 통해서 그리고 주주가 이제 다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회사지 네. 이게 그 사람의 개인 회사가 아니란 반증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쪽으로 벌려놓는 게 더 맞다라고 봤었을 때 미국 자본주의 같은 쪽이 이제 발달돼가는 과정들 우리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해봐야 이제 50년, 60년 네네. 좀 더 됐구나.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 네. 그리고 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2대 경영, 3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그리고 또 경영이 분리되는 과정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를 이번 어떤 정부가 끌어내서 나온 것보다 자연스럽게 또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그런 과정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방만하게 교영하고 있고 예, 굳이 내가 배당을 줘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내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은 거의 네, 상속세 이만큼 내는데 그쵸.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같이 배양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세제 같은 경우도 같이 변화가 될 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뭐 좋은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네.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 보면 네. 주가 차트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많아져야 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 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인 거죠. 네. 그 같은 경우도 이제 나는 우리 회사의 주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액션을 취하는 거와 그냥 눈치 보는 거의 이제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그 전에 미리 내가 승계가 다 끝났고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전히 다음 승계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룬 부를 또 내 다음 세대에 연결시키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약간 그렇게 오픈 마인드된 CEO에 대한 또 이제 그러니까 최대 주주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결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숙제겠죠. 근데 이 인식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특히 이제 상장된 회사를 통합시켜서 그리고 저 하나로 두고 그 밑으로 다 두고 그리고 지주회사만 있든가 아니면 대표회사만 남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중복 상장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할인율 깎이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HD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그쵸. 합병해서 합치기로 했죠. 하나만 둔다. 이것도 제일 좋은 전략이고 또 보면 동원산업, 동원 F&B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성격이 있는 게 같이 있으면 뭐 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합쳐서 하나만 두겠다. 이제 7월 달부터 거래 정지 들어가서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 가치는 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가 다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변화들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또 눈길이 가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메리츠 금융 예를 뭐 하나 예시를 드렸지만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지금 물 밑에서 많은 기업 그룹이나 네. 기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집중 투표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도 저도 뉴스 계속 팔로우 해보니까 네. 뭐 어쨌든 집중 투표제도 넣을 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너 계속 포함시킬 거다, 의무화 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는 코멘트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은 3% 룰 아까 살짝 말씀드리면 3% 룰은 근데 어쨌든 1년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바로 맞습니다. 시행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근데 이런 쪽에서 이제 민감하게 보면서 아 이거는 또 들어갔네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의도나 아니면 또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가장 크다는 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널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나왔던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으로 계속 그렇죠. 어차피 지금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네, 술을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숟가락,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부와 그리고 또 강력한 입법부의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입장 쪽에서 그들이 맞추는 대로 또 푸시가 계속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했는데 시장 반응이나 아니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또 강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들어갔던 걸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다.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또 몇 차례 개정이나 또 그걸 통해서 강화시키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마다 또 기대감이 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 상법 개정 통과될 거이시고 네. 그러면 그다음에 뭐 집중 투표제 한 번 더 논의돼서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또 가면은 나오는 이야기는 어쨌든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거 중요하죠.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단계적으로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몰아쳐서 막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반응을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것보다 이제 논의된 것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거기다가 부진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또 보강하고 요렇게 가는 게 오히려 저희 주식하는 입장 쪽에선 기대감이 끊이지 않게 더 나올 수 그럼 있는 계속 모멘텀이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상승으로 끌어주는 모멘텀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이자랑 배당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걸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14% 플러스 10%대 더 추가로 세금 내다 보니까 15.4% 이게 지금 내는 분리과세 쪽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죠. 돈도 많으시네요. 2천만 원 또 이자와 배당으로.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로 같이 들어갑니다. 5월 달에 그렇죠. 신고하게 돼서 같이 그러면 내가 기타 소득들을 다 있는 가운데 그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누진으로 적용돼서 최대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 되게 종합과세 크게 누진으로 봐서 지금 49.5%가 절반 가까이 누진세로 낸다. 그러면은 내보면 속상한. 그렇죠. 그래도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아주 좋습니다. 되는데 하지만이죠. 예, 작년소득의 절반 가까이 낸다 그러니까 왜 하나 싶죠 그러면.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 쪽에서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 해당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절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뛰고 네. 그럼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야? 라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분리과세를 시킨다라는 쪽들이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 봤었을 때는 아마 2천만 원에서 3억까지가 2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5.4%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3억 이상에는 25%. 그러니까 지금 누진세로 들어가는 그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분리과세로 따로 낸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누진으로 50% 낼래 아니면 그냥 25% 낼래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끌리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조금이나 덜 내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 쪽으로 지금 방안이 갖춰지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시행하는 정부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 아무래도 세수가 그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누진세로 한 50% 받던 거를 절반 깎아줄 수밖에 분리과세로 또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좀 세수가 좀 부족해진다라는 쪽들과 또 그런 프레임이죠. 부자 감세하고 있네 이런 쪽에 대한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네.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양적인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회사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들 배당을 그럼 그렇게 다 늘려가서 그러면 QA 확대 쪽으로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또 부자 감세. 그러면 같이 고배당 받죠 뭐. 같이 받으면 되는데 그걸 뭐 누구는 뭐 더 많이 이제 세금의 혜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똑같이 고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은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 네. 자체가 배당 소득 자체의 파이가 더 커지면 그렇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세수가 그 전과 뭐 비슷해지거나 더 많아질 수도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득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제 투자의 입장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네. 상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된다 말입니다. 네. 되고 나면은 이제 지수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뉴스에 팔아라, 이슈 네.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법칙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과연 상법 개정안 통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슈가 소멸되면서 지수나 종목들의 조정을 줄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더 갈 것인지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 그러니까요. 투자를 할 네. 때. 예, 근데 일단 저희가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이벤트 소멸, 셀 온.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미리 나오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미리 조정받은 거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조정받고 일단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아까 집중 투표제나 뭐가 좀 네. 빠졌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실망하면서 이탈하는 매도세도 좀 그렇죠. 있다고 봐야 어제 될 좀 것 많이 같고.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거를 또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전날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어요. 이틀 동안 그렇죠. 예,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차익 매물 나오는 현상, 요거는 한국 증시나 아니면 뭐 모든 증시의 특성이라고 주식은 봐야겠죠. 다 그렇죠. 예, 위험 자산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벤트는 지나가다 보니까 나오는 매물 때문에 지금 뭐 증권 지주 이런 쪽들 이번에 수혜를 받는 쪽들은 좀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 이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인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완하고 또 좀 더 강화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벤트 소멸이 아니라 다시 연장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계속 원하고 있다. 네네.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정책들을 계속 봤었을 때 가장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증시가 활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증권일 거고요. 게다가 또 PBR 뭐 0. 이번에 좀 올라가서 0.2, 0.32, 0.4, 0.5까지 왔다. 5,6까지 왔어요. 그래도 이게 비싼 거냐? 예전에 비해서 뭐 PBR 밴드로 그려보게 되면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증시 전반적인 쪽으로 다 푸시업이 들어오는 관점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은 이번에 또 하락해서 이런 세론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그쪽에서 오히려 이번 하락은 또 좀 늘려가는 기조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략 그냥 네. 대응하는 전략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네. 어제나 뭐 그제 같이 최근에 코스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그런 분위기로 하락을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네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3,100선에서 이제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순환매가 돌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와 철강주가 막 10% 이상 또 올라갈 줄 그러니까요. 누가 홀딩스가 알았겠습니까? 오랜만에 예. 진짜. 철강, 화학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죠. 완전 소외되어 있던 롯데케미칼의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0.1입니다. 0.1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적자 물론 보고 있어요. 한 네. 4, 5년 동안 대규모 적자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까지 안 보다 보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화학주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셀렉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수가 3,000인데 네. 참 여기까지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로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쪽들이 부각받고 먼저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이거 팔아다가 이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이 바뀌는 과정 쪽에서 이건 또 이제 많이 오른 또 증권 지주사는 또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어쨌든 다 키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보러 오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먼저 올랐긴 했지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뭐 그래서 크게 밀림 없이 또 3,000 뭐 1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럼 지금 부각받는 철강화학을 따라가서 살 것이냐. 근데 이번 실적 시즌 봤을 때는 왠지 좀 찜찜하죠. 지금 당장 그게 실적이 나오지 않을 네네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실적 시즌 때는 약간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도적인 종목들이 다 그래도 실적은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또 매수가 가겠죠. 그런 관점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 손길이 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가는데 또 조정받고 있으면 빠지만 사고기가 싫어요. 그렇죠. 네. 이거 왠지 차트가 망가졌고 안 좋아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좀 이용해가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에 엮여져 있는 것, 네. 그런데 거기서 실적이 괜찮은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빠지면서 조정받는다. 네. 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때들은 그런 종목들은 좀 담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또 이제 순환매 쪽으로 올라오는 섹터를 지금 막 따라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법 개정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저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칠 것 없는 미국 증시, 베트남 미국 무역 협상 타결로 강세, 대한민국 증시 3,100선 재돌파, 전통 철강주 초강세입니다. 자, 방금 주가지수 5,000에 대한 CG가 나가던데 정말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동안 5,000이라는 지수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4,000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요.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고요.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도와줘야겠죠. 미국 증시는 거칠 것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정말 막 이게 막 다우가 5만 이상 가고 나스닥이 막 3만 가고 이러면 정말 우리나라도 그쵸 낙수 효과로 뒤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 이번 정권도 워낙에 밀어붙이고 있고 5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도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한테 응원합시다. 미국이 가면은 한국이 갈 수 있으니까요. 자, 다우지수는 0.0이 빠졌습니다. 자, 0.0이 빠졌지만 45,000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나이키가 상승률 1위에 올랐네요. 나이키 요즘에 좀 분전하고 있죠. 비레크머니 투자로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다들 하고 있는데 아직 나이키가 화끈하게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요즘에 좀 밑바닥에서 조금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 정도로 이제 상승률 1위를 뭐 한 10일에 한 반 이상은 기록을 하면서 쭉쭉 뻗어줘야겠죠. 자, 엔비디아가 2.58, 애플이 2.21. 뉴욕 증시 3대장들의 중에서 2대장 2명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암젠, 캐터필러, 쉐브론, 골드만삭스, 보잉까지 지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0.94%. 2만이라는 지수대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지금 이미 신고가를 썼고요. 나스닥은 이 신고가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스닥 10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7% 넘게 올랐군요. 자,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 뭐 이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같이 자산 시장이 다 상승하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도 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고 뭐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상치 하회가 나왔으나 기대는 지금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서는 일단 올려주는 모습 좀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이 나왔고요. 자, NXP 세미컨덕터스, 온 세미컨덕터스, AM,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0.47%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6,000선을 돌파했고 역사상 최고가죠.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이 역사상 신고가를 이미 갔고요.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이제 뒤따라서 역사상 신고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1등이죠, 아직. 엔비디아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애플 3등. 자,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짝 약보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구글이 강했죠. 알파벳 C, 알파벳 A 강했고요. 테슬라가 역시 가장 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오라클, 이 5.03. 오라클도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그 총알로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8 올랐네요. 가장 많이 올랐죠. 자, 지금 그 감세 법안 통과에 보면은 바이든 정권 때 행해지던 뭐 녹색 성장에 관련된 부분은 다 깎아버렸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저기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좀 화가 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의무화 법안에 관련된 그 혜택들 다 깎아버렸거든요. 지금 하원에 뭐 표결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적이죠. 테슬라의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기가 있지 않나. 뭐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 전기차만 타고 싶어 하는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테슬라 일론 머스크 기분 좋으라고 테슬라 2대 그냥 상식적으로 사준 거지. 내연기관차, 뭐 경유차, 휘발유, 경유, 뭐 하이브리드, 이 전기차, 수소차까지 다양한 믹스를 원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미 앨런 머스크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지지한 거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8 올랐는데 이 지금 엔터그리스가 4.5% 가까이 올랐고요. NXP가 4.49, 온세미컨덕터 4.38. 나스닥에 있는 종목이랑 지금 똑같죠. 자, 여기서 지금 NXP가 나스닥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상승률 상위로 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NXP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언, 그 다음에 일본의 르네사스, 얘네 셋이가 자동차용 반도체 3대 장입니다. 자, 이거 자동차용 반도체는 사실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에 비해서 뭐 인지도나 아니면 주시장의 영향력이나 시가총액 면에서 작죠. 왜냐하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 이 엔비디아나 AMD처럼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로보택시나라든가 웨이모라든가 이 지금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서, 그래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롭캐피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NXP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다른 지금 업체들, 아까 맨 바로 밑에 온세미컨덕터가 있잖아요. 비슷한 업체입니다. 온세미컨덕터나 이런 업체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좀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XP 컨덕터스, 세미컨덕터스, 온세미컨덕터스 이런 업체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아시아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3,100선이 살짝 깨지긴 했네요. 지금 장 초반에 상승률을 조금 뺏기긴 했는데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랑 대만이 플러스고요. 니케이만 마이너스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0.04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도요토 자동차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역시 여기도 지금 도쿄 일렉트론 반도체 세계 4대 장비에 속하는 업체죠. 여기가 강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이 강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자, 대만도 지금 플러스인데요. 아마 대만은 지금 똑같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였기 때문에 TSMC가 강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TSMC가 0.92% 오르죠. 자, 그 다음에 4위의 델타전자가 4% 넘는 상승률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0위의 ASE 테크놀로지 후공정 업체도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플러스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3,100선에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지금 3,090에서 3,100 사이 계속해서 일주일간 유지하고 있죠. 저 박스권을 다시 돌파를 시키면 위로 또 튈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오늘 2,470억 사고 있고요. 어제는 4천억 팔았는데 오늘은 이미 절반 가까이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19위의 포스코홀딩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포스코홀딩스가 10% 가까이 오르는. 자, 오늘 3위의 LG에너지솔루션도 2%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정말 애증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강하고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 강하면서 삼성전자도 언더 62,000원을 갔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SK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조금 이 지금 그 눌림목을 갖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힘을 냅니다. 삼성전자도 최소 7만 원은 가야죠. 지금 상황이면 힘을 내길 바라고요. 자, 거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세입니다. 정말 그 오랜만이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알테오젠에게 시가총액 1위를 빼겼고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차이는 2배가 돼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렇죠? 아, 옛날이어죠. 그래도 아직도 2위입니다. 자, 2차 전지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렇죠. 아직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되니까 좀 힘을 내야 되겠어요. 자, 6위의 파마리서치가 가장 눈에 띄죠. 7%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50만 원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 시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잘 나가던 SM이 조금 5%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를 보겠습니다. 탈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 이쪽이 올라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삼육물산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거든요. 이 지금 다시 그 초록색 빨대 있죠. 스타벅스 이번 달부터인가요?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꾸 종이 빨대에서 가정통신문 그 기름만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개 병용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도 이제 그냥 플라스틱으로 회귀할 수는 없으니 썩는 플라스틱. 아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강 주요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제철이 지금 13% 오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오르는 것으로도 묶을 수가 있는데 2차 전지주만 강세라면 2차 전지의 흐름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다 강세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현대제철이 급등한다는 것이죠.
2차 전지주가 아닌 현대제철이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간다는 거는 지금 동국제강, 세아제강도 따라오고 있죠. 철강주 본연의 모습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랑 미국이 관세 협상이 됐는데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50% 물고 있는 거 아시죠? 트럼프가 2배로 올려버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요 부분에서 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플러스 반덤핑 제소 결과가 이게 있는데 이 지금 후판 본조사 결과가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21% 관세 부과로 결정됐다. 이 천만 다행인 소식이죠. 요 두 개가 나와서 포스코홀딩스가 강합니다. 물론 아까 2차 전지주가 강한 것도 들어있지만 현대제철, 세아제강이 같이 강한 걸 보니까 철강주 본연의 어떤 모멘텀이 강한 것도 있다. 트럼프가 얼마나 봐줄지 모르겠지만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가 좀 낮춰지길 바라는 이 지금 마음이고요.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강했고 철강 섹터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한 줄 매도평도 철강에 관련된 걸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주로 봐도 마찬가지고 철강 관련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나 뭐 동국제강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열불이 터지잖아요. 3,100선을 가고 있는데 내 주식은 지금 고점 대비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아직도 반도 안 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23년에 76만 원짜리가 지금 이제 갓 31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의미로 이번에 외쳐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가 철인 28호가 있습니다. 철인 28호가 출격 개시할 때의 힘처럼 철강 28호 드디어 출격 개시. 이게 추억의 도시락 라면이랍니다. 추억의 도시락 라면.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라면 맛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서민 음식의 대표 주자 라면이 이제 장바구니 부담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 라면사들은 약 10%씩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면서 라면 2,000원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죠. 거기에 계란 가격이 한 판 7,000원을 넘어서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럼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너무 안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물가 상승률, 즉 목표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FOMC 기자회견에서 자주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That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our 2% longer run objective.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연간 얼마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물가를 관리합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덜 쓰게 만들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물가가 안 오른다면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조절이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면서 기업과 가게가 돈을 덜 쓰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증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종목이 영향을 많이 받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자들도 주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 경제, 그리고 증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준 금리를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나 기업들도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98년부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미국과 같이 연 2% 수준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이고, 이때 금리 변화는 경제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풍족한 하루 되세요. 오늘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일 텐데요. 상법 개정안은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니라 코스피 5천을 위한 큰 틀의 전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서고 이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까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가 3,100선을 장 초반에는 터치를 했는데요.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강합니다. 3,0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789선, 7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개인의 매도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오늘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이 어제와 다르게 순매수 기조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확인하고 가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 개인의 팔자세 포착이 됩니다. 환율도 보시면요. 이어지는 이 달러 약세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1,358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 오전장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어제자로 통과된 미국 상원의 IRA 법안, 여기에 기존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2차 추경안에 HBM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됐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함께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2,0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함께 반도체주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IRA 관련 법안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 시에 세액 공제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도체 법안에는 세액 공제 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에 삼성전자가 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졌습니다. 여당은 추경안에 향후 5년간 1,500억 원가량의 지원 방안을 담았는데요. 차세대 메모리인 CXL에 대한 연구 확대, 또 HBM 기초연구센터 구축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반도체주,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단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시면요. 2.3%가량 여전히 강한 추세 이어갑니다. 6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보시죠. 6%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52,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도 오늘 강합니다. 8%가량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7,55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조금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0.54%, 28만 원 선 반납하면서 27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소비와 숙박과 같은 내수 회복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일에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3분기 중에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요. 구체적인 일시를 제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정부가 이번 대책은 올해 말까지 시행한 후 내년부터는 상시 대책으로 전환하게 따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단체 관광객을 넘어 중국인 개인 관광객까지 비자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오늘 중국인의 소비가 모이는 여행주와 또 카지노주의 관련 주가 일제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죠. 노란 풍선이 오늘 3%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5,900원 선 여행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카지노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6% 넘게 상승 추세 가져갑니다. 16,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강보합권으로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17,55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에 3% 룰이 포함되면서 법사위를 통과했죠. 이에 따라서 오늘 통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 예정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죠. 이 조항이 법사위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권업종 또 지주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기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기업 지배구조 개편만으로도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코스피가 3,300에서 4,800까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 이제는 단순 재료가 아닌 증권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지주사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일단 상법 개정을 정말 코앞에 두고 지주사 단에서는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늘 오르면서 58만 1,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78%가량 상승하면서 62,800원 선 지나갑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정말 주목이 됩니다. 3,000선을 넘어 증권가에선 하반기 전망으로 4,000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한국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시죠. 네, 오늘 초미의 관심사 상법 개정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좀 넘어가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관세 협상 성과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 뉴욕 증시는 재차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뭘 봐야 될지 여러 가지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좀 시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법 개정 이슈는 워낙 뜨거워서 저희 그렇죠. 마켓나우 2부에서 이미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이후에도 좀 여쭤볼 거고요. 지금 이제 관세 이 타결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꺼림
끔찍스러운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이게 네. 이례적인 것 같아요. 미국 의원 네. 43명이 이 대통령의 공약 이해가 아직 이제 되지는 않았었는데 플랫폼법을 이제 비판하면서 디지털 무역 장벽 이거 좀 허물어라고 강하게 그들의 느낌상 이렇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관세 협상 아주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작용될 거라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슈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나오니까 또 다들 이제 시겁하죠. 네, 예. 시겁한데 이건 뭐 저는 이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EU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새 정부에서 얘기한 게 이제 소브린 AI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법이 제정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EU 같이 이미 메타라든지 애플에 이제 사실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꺼림직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상호 관세 협상이 이제 무역 협상은 사실 약간 좀 변질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네.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는 없는데 빅테크 어떤 상품의 AI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은 그러한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은 무역 이제 서비스 무역에서 결국 미국이 이제 이 협상을 하면서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만약에 이것까지 들고 나온다 그러면 한국도 나중에 이제 서비스 무역 쪽에 협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미리 뭐 차단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한국이 소브린 AI를 이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법은 저는 일단은 통과가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래야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군요. 그렇죠. 다른 나라하고 이제 형평성에 맞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무역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더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EU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법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는 거기에 맞는 예외 조항 이런 것들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큰 문제 없더라고요. 네, 큰 네.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아직 도입된 건 아닌데 의지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버린 AI 이런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입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뭐 유튜브, 넷플, 메타 같은 그쵸, 네. 거대한 기업들의 그 규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눈치는 좀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예외 조항으로 그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그런 느낌으로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잘 보시고요. 자, 최근 이제 흐름 보면 코스피가 연고점 탈환한 흔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중에 3,111선까지는 올라갔고요. 뭐 계속 주가는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슈 있으면 조정의 빌미는 나올 그렇죠. 수가 네. 있는데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추세적으로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한 뭐 단기 조정이 이번에 끝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견고하다. 예.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매수세라든지 이런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이 새 정부 들어서 매크로 환경이 사실 가장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법인들한테까지도 기관들한테까지도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신정부 들어오고 나서 주도 업종이 사실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이제 요즘 뭐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AI 반도체, 두 번째가 코인 핀테크, 세 번째가 에너지 밸류체인, 네 번째가 이제 중국 내수 수혜주인데 앞에 하나, 둘, 세 번을 보시면은 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방원 했을 때는 예, 미국하고 예, 사실은 뭐 시장이 완전히 괴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정부 들어서는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런 세 가지 파트 쪽으로 사실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 다시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면에 보면은 미국 주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네. 우리도 3,000선 넘어가면서 되게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포모라든지 리누라든지 티나 이게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투자 소에 대한 공포증,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말뿐인 경기 침체, 주식밖에는 지금 자산이 가장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미국 시장과 동조화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하면은 소외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주식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이. 부동산 일단 제껴질 것 같고요, 분위기가. 네, 네. 그다음에 경기는 앞으로 침체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구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견고한 모멘텀은 이 두 가지 부분,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매크로 상황, 그다음에 정부가 산업 정책이 결국은 앞으로 성장주들이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좀 견조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이번은 간단하게 저는 기관 조정을 끝내지 않을까. 예,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예감이네요. 최근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왜 우리나라에서 좀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 PB라고 하잖아요. 이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시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좀 돈을 벌어야겠네 이런 인식이 좀 강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게 상법 개정안 그 통과 이슈입니다. 이제 오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3%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집중 투표제 의무화 뭐 이런 건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감사위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슈들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 속에 잘 작용이 될 수 있을지는 궁금한 대목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상법 개정안에서 뭐 핵심적인 것은 주주 충실 의무 확대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 주주들의 이제 행위가 견제가 되는 거지.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영업 분리한다든지 우회 상장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의 확대예요. 물론 이제 지금 배당 소득세 이제 분리과세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이제 어떤 충실 의무 요 두 가지는 저는 다른 것보다 주가 지수의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게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왜냐하면 다 보신 이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주식이지 이제 성장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PER을 보는 게 아니라 PBR을 보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코스피 배당률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였어요. 네, 배당률이. 네, 네. 뭐 역대 최고치였죠. 그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저는 4%까지 배당률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정확하게 1.03배예요. 예. 지금 5년 내에 보면은 0.8배에서 1.3배까지 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주주의 어떤 권리들이 확대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장에서 보는 것은 한 1.5배까지 기존에 있던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PBR이라든지 어떤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사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 모멘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바닥을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도 이 부분에서 저는 버텨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안은 국내 주시장에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그 기대감이 막 무르익었을 때 뭐 SK도 막 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왠지 대기업들 혹은 재벌들의 눈치를 볼 수 있겠대 물을 타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그쵸? 섞이면서 네.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코앞에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사실상 주가가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할 것이다. 네, 그 정도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예,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은행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강세. 근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집값 상승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수도권이 난리가 그렇죠. 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값에 뭐 무려 굉장히 쏠려 있는 그렇죠. 그런데 상승률을 봤을 때 이걸 잡겠다고 하면서 지금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쪼일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여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저는 뭐 방송에서 은행주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앞으로. 그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은행업계를 보면 작년에 순이자 이익이죠. 저희가 이제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60조 원이 나왔어요. 작년에 최대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이제 신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65조 원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제 주택 관련된 것을 지금 규제를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파이낸싱을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파이낸싱을 건들진 않았어요. 뭐 공급이라든지 뭐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파이낸싱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뭐냐면 저는 크게 봤을 때는 가계 부채 비율을 이제 하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1,900조 원이에요. 그래서 GDP 대비 97%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세 자금까지 섀도우 뱅킹까지 합치면 사실 110%가 돼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을 사실 낮춰야 되려면은 가계에 줘야 되는 거죠. 주담대를. 두 번째는 은행의 대출 규모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뭐 개인한테도 그런 6억 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은행들도 총량을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하반기 때 얘기한 게 25%까지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쉽게 해서 은행의 대출 규모 다 25%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 봅니다. 결국 은행이 여태까지 주택 관련 파이낸싱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개인들의 어떤 부채 비율 하락이라든지 은행의 대출 규모 축소가 다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넷 인터레스트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작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1분기, 2분기가 사실은 아직 뭐 정책 실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되게 지금 2분기까지 해서 거의 한 33조, 34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업 쪽은 당분간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미국 쪽은 정부 빚 때문에 문제고 우리나라는 가계 빚 때문에 문제고 이거 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미 포트에서 은행주를 제외하셨다고 하니까 좀 일정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조방원 지속적인 주도 업종이 될 건지 이거 잠시 찰실한 매물 나타날 거니까 쉬고 다른 업종 지금 보세요. 뭐 반도체 오늘 강한데 뭐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점에 딱 오셨어요. 뭘 좀 골라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마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 업종이 바뀌었다. 저는 바뀌었다라고 봐요. 3개로 갈까요? 미국 쪽 따라서? 4개입니다. 4개. 중국 소비수혜주도. 그것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조방원에 대한 성장 모멘텀 스토리는 이미 약화됐다. 저도 이제 고객들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VIP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방원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실 매출이 다 났거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실 나왔던 게 올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다음에 1월 달까지 여기서 수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매출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까지 사실 이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갑자기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부터 뭐 LNG선 받겠다, 뭐 잠수함 수주한다, 뭐 원전 수주한다 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기대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기대감이 현실성이 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규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2023년에 있었던 2차 전지의 스토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캐즘이 길어졌는데 갑자기 엄청 걱정되는데요.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조방원 쪽에서 많이 지금 탈출한 이유가 이 어떤 기대감의 스토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들이 일단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미 산업들이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성장 산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AI 반도체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 정부는 뭐 100조 원 투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정부가 스마트시티, 스마트 정부를 갖고 가면서 결국은 이 수요도 지금 정부가 다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코인이라든지 핀테크 쪽 스테이블 코인법 만들어 갖고 금융 규제 완화를 좀 다 하겠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는 미국은 이제 원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갖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ESS 저장 시스템까지. 마지막에 이제 균형된 이제 외교, 실리 외교 때문에 중국에 대한 소비 수혜주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쪽은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 정부가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예. 저는 뭐 레임덕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4년은 간다라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4년 간다고 보면은 저희가 주가지수 5천 저는 뭐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주도 업종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 5천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도 업종이 이미 바뀜은 시작됐고 오늘도 당장 딱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또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뭐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콤한 수익은 AI 반도체, 코인 핀테크 그리고 에너지 밸류체인 중국 내수 수혜주 그렇죠. 이 안에서 포트에 담아놓고 준비 중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잘 투자에 참고해 보세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지수가 꽤나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선두주자 앞장서고 있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 전체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때마침 내일 이제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아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될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이번 2분기 실적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내일 개장 전에 발표가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저기 조사한 것들을 다 집계를 해서 컨센서스를 내보니까 매출은 76조 6천억 원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평균 내니까 한 6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원대가 아니라 5조 원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약간 불안하긴 한 상황,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눈높이가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분명히 지난달 6월 2일까지만 해도 D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2분기 한 6조 7천억 원 나올 거다, 7조 가까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2주가 지나고 또 1주가 지나고 7월이 되니까 지금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7월 1일에 리포트 발행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 5조 초반대가 나올 거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지금 점점 낮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을 게 분명하다라고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에 대해서 뭔가 아직까지도 돌파구가 발현돼 있지 않고 스마트폰도 이제 지난 분기에 갤럭시 S25 다 팔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별로 안 좋고 가전은 이제 관세 부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인데 안 좋은 것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반도체 세액공제 미국에서 이야기 나오고 소캠도 개발하고 있고 브로드컴 AMD는 HBM 납품하고 있고 뭐 전영현 부회장이 지금 엔비디아에도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HBM이겠죠. 자, HBM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지금 평가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색입니다. SK하이닉스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코멘트를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HBM3 12단 시스템 이제 이 평가가 나올 것이다. 테스트 예정이 나오고 있고 HBM4 전략도 삼성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고성능 삼성 1C 노드를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HBM 내년 시장 전망 자체도 HBM은 여전히 강력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는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JP모건, 골드만삭스 여전히 탑픽이다.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엔비디아 인증 전에 아직 뭔가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HBM4가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인증이 되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튀어오르는 것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열심히 가서 7만 전자 일단은 찍어야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지수가 떨어져도 매수 기회다. 증권사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